오늘부터 필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누던 유인물은 일단 어, 필기 1과목이 1과목이 컴퓨터 일반이죠. 아, 뭐 이걸 꼼꼼하게 교재에 있는 그걸 완벽하게 다 보려고 하면 배경성을 해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관심도 없을 뿐더러 뭐 여러분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가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니까 되게 와닿지도 않고요.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필기 준비는 그냥 답을 잘 찾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자 공부하는 패턴을 이렇게 하는 공부하는 방식은 일단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럼 교재가 있으니까 그냥 교재 쓰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인 내용은 요약본 파일에서 우리 교재 앞부분에 보면 뭐 이런 기능 뭐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놓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필기 교재 앞부분에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거고요. 우리가 외울 수가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 내용을 외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우리 거기 있는 내용. 물론 저희들은 시험 이거 이제 뭐 시험 그냥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이제 있을 때 이제 한 이야기고 우리 약간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인가요? 1, 2, 3 목요일까지 우리 수업이죠. 그러면 총 하나 5일이니까 5일 정도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수학 그 달키시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약본 부분을 일단 진행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일단 그 내용을 외우란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내용 설명도 간단하게 좀 첨부를 해서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풉니다. 기출문제는 얼마만큼 해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하셔서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셔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만점 받으려면 시간 투자해서 남들 컴퓨터 공부를 뭐 몇 년씩 해야 될 내용을 여기 다 담겨 있는데 그걸 하루치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본을 읽었다고 합시다. 이거 요약본을 그 앞부분 교재 앞부분에 요약본을 읽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고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뒷부분에 제가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책을 반을 나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요약본 왼쪽, 기출문제 오른쪽 이렇게 두고 기출문제를 푸실 때, 자, 이런 문제를 만나라는 거죠. 뭐, 이미지 데이터가 표현 방식에서 벡터 방식. 책 짓는 거 나중에 고민해 보시고, 가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실 때,
요 이미지 데이터에 관련된 이제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제작하는 방법, 그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비트맵 방식이 있고 벡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마 우리 교재 요약본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그 목차 순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찾으셔가지고 그걸 옆에다 두고 원래 이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신 교재가 대신에 그 요약본 내용이 대신해 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풉니다. 풀면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뭐 1, 2, 3번은 다 맞을 거고 한 개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린 부분에 뭐가 틀렸는지 비교하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라고요. 보고 틀린 부분 수정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제가 모습을 계속 봐오냐면 그 뒤에 답안지 막 봅니다. 그리고 마킹 막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위에 문제 읽고 밑에 마킹 해놓고 정답 거막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마킹해놓은 그게 다음에 문제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옵니다. 다음 회차에는. 1, 2, 3번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보기 1, 2, 3, 4를 다 읽으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은 정답이 4번이지만 다음에 이 문제가, 관련 문제가 나올 때 3번이 정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으로 필기 준비를 좀 하시고, 예, 물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요약본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보통 기출 문제를 몇 개까지 해보라 그러면 한 7개, 17개 정도 하시면 풀이를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펼치면 10개쯤 다 돼가잖아요. 9개, 10개쯤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앞에서 풀었던 문제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사람 감각이란 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시험장에 가시면 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느꼈다 그러면. 예, 그 상태에서 그냥 시험 보러 가시면 합격입니다. 왜? 만점 받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보통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1, 2, 3번.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정답을 완벽하게 알면 그것만큼 제일 좋은 게 없으나 뭐라고요? 우리가 이걸 정답을 완벽하게 잘 모르니 어? 잘 모르니 이 녀석의 도움을 받고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 정답을 4개 중에 한 개를 찍자. 제 수업 방식은 4개 중에 한 개를 찍자가 아니라 3개 중에 한 개를 찍거나 2개 중에 한 개를 찍자는 주의입니다. 확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확률. 왜냐고요? 다 외우면 그만큼 좋은데 못 외우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걸 자신 있으시면 외워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아마 요 진행하다가 제가 요령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몇 가지 요령들을. 그 정도만 익히고 시험장 가시면 학교안에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음 주까지 언제쯤 시험 볼 것인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11월 5일부터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는 다음 주에 필기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응? 실기는 이미 이제 준비 다 되셨잖아요. 아직 덜 됐어요. 조금 미흡한 게 있으시면 준비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을 그렇게 잡아서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는 그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다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절반은 어찌됐든 제가 앞에 있는 내용 절반은 제가 숨 남아있는 일정 동안에 한번 쭉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력할 거고 기출 문제는 얼마만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남은.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했다고. 자, 이건 그냥 교재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교재 다른 자료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그거 보세요. 그냥 뭐 다른 뭐 제가 화면에 이상한 자료 올려놨다고 궁금해 하시는 거 달라 그러면 드릴 건데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교재에 뭐 있는 내용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죠. 자, 그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은
그러니까 미천이 없습니다. 미천이. 그래서 미천을 좀 기본 미천을 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뜻에서 지금 그 설명되니까 그냥 한 시간 정도 쭉 설명을,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켜지는지, 켜서 어떻게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장한 설명을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우리 그 컴퓨터라는 녀석은, 자,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래, 컴퓨터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셔가지고 방금 하신 일이 있잖아요. 절차가. 전원 스위치를 넣었잖아요. 모든 전자제품은 전원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가 잘 안 됩니다. 질문 중에, 컴퓨터 잘 안 되면 질문 중에 제일 뭡니까? 가서 확인해 보면 뒤에 소켓이 빠져 있다라고 그래요. 전원 스위치에. 이거 항상 기본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엑셀 쓰려고 하는 가정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컴퓨터 전원 스위치 딱 넣고 나면 요즘 속도가 좀 빨라서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그 검정색 바탕에 글자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잘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건데 요즘 속도가 별로 잘 안 보이는데 그 어쩌다 보면 이렇게 뭔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보이다. 그게 흰색 바탕에 어떤 글자들이 영문 글자들이 스쳐 지나가.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랑 하드웨어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는 CPU, 메모리,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프린트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물론 뭐 키보드, 마우스가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 우리가 그런 것들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단계를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고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혹시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컴퓨터 쓰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이런 화면을 뭘 한다고요? 바탕화면이라고 그랬죠. 저 바탕화면이 나타나려면 뭐가 실행이 돼야 됩니까? 윈도우즈 10, 시험이 10, 윈도우 10이 기준이니까 지금 내년까지. 윈도우 10이라는 운영체제라는 녀석이 실행이 되어야만 우리는 컴퓨터를 쓸 수가 있다고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형태가 있어요?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 쓰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해서 아직까지 엑셀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전원 스위치를 넣고 바탕화면이, 윈도우가 실행이 되어서 바탕화면이 나타나는데까지 얘를 우리는 부팅이라고 합니다. 여기를까지가 부팅이라고 합니다. 자, 부팅이 되어서 이제 엑셀 프로그램 실행을 하는데 엑셀 프로그램이 없네요. 혹시 게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시됐든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이 없네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한다 그럽니까? 게임을 설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러면 엑셀에서 사용하려는데 엑셀이 없습니다. 그럼 엑셀을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엑셀이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요걸 보고 우리는 뭐 한다고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설치한다는 것과 실행한다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프로그램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즉 명령을 실행한다. 즉 이런 명령들의 모음들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때 우리는 엑셀을 설치한다고 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설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치할 때 보면 화면에 뭐 어떤 위치에 C 드라이브 아래에 뭐 프로그램 밑에 뭐 이렇게 막 파일이 막 저장되는 과정들 보신 적 있어요? 뭐 프로그램 설치할 때. 예? 자, 그러면 방금 윈도우도 그러면 방금 제가 실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죠.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엑셀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윈도우가 실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도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행을 할 거니까. 게임을 설치해서 게임을 실행하는 것처럼 그 윈도우라는 게 없으면 일단은 모든 게 안 됩니다.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엑셀도 쓰고 액세스도 프로그램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언제 되냐는 겁니다. 예. 집에 컴퓨터를 사니까 완제품을 사니까 설치가 되어서 오니까 이게 언제 설치인지 우리 잘 모르죠. 근데 혹시 요즘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들도 다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러면 윈도우 언제 설치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엑셀은 설치해 보셨죠? 우리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라는 위에서 윈도우 프로그램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밑바탕에 돌아가야 될 프로그램은 윈도우 10과 같은 운영체제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일단 설치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구분을 좀 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혹시 집에 노트북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스크탑이 있으시면 우리 카우처럼 혹시 오늘 돌아가시면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네? 뚜껑 왜 열어보냐고요? 공부 때문에요? 아니요. 청소 좀 하세요. 안에 먼지가 이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불똥이 딱 튀는 순간 화재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좀 제법 많이 쌓여져 있을 거라고요. 밖에 나가서 먼지 한번 터시고 그래야 컴퓨터 속도도 좀 빨라지고 이거 전자제품은 어디에 민감합니까? 온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컴퓨터는 더욱더. 그래서 전산실에 가면 항상 똑같은 온도가 유지됩니다. 에어컨도 설치해놓고 일부러 에어컨 설치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게 아닙니다. 에어컨이 전산실에 있는 에어컨은 컴퓨터 때문에 설치해놓은 거죠. 예,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이거 폰이에요. 이거 폰이냐고요. 이걸 폰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폰이 아닙니다. 들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이거. 과거에는 폰이라고 해도 됐죠. 왜? 인터넷을 많이 안 쓰고 전화 용도로 많이 쓰고 지금은 전화 많이 하세요.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폰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PC입니다. PC. 들고 다니는 PC.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시 잘 해주시고. 이게 없으면, 혹시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만 얘기를 세다 갈게요. 혹시 IT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많죠? IT. 혹시 ICT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IT 용어 안 씁니다. 왜 안 쓰냐고요? 그때는 정보 기술의 약자잖아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근데 지금은 이 녀석이 스마트폰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IT라는 용어가 사라지고요. ICT라고 합니다. 왜? C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ICT. 그러니까 모든 전화를 통해서 모든 정보 전자제품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간다는 그런 개념이라. 자, 어찌됐든 오늘 뚜껑 열어서 확인들 해보시고 어느 게 뭔지 이 그림 했는데 이건 인터넷에 가서 두드려 보면 나오는 거니까 뭐 아시고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윈도우가 언제 설치가 되는지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방금 부팅 순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쓰려면 자, 방금 하드웨어 검정색 바탕에 뭐 흰색 글자 같은 것들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가만히 속도 안 낼 때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그러면 CPU가, 그 다음에 메모리가 뭐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 체크하는 순간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뀌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바이오스. 그리고 바이오스가 하드웨어 자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CMOS라는 프로그램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정보를. 물론 CMOS 프로그램에 가면 하드웨어 정보만 있는 게 다른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스도 하드웨어 정보만 체크하는 게 또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죠. 방금 제가 우리가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스쳐 지나간 화면을 이제 켜기만 하면 그러면 거기에 글자가 나온다는 건 폰트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폰트가 있어야만 글자를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폰트가 없으면 글자를 표현 못 해줄 거예요. 그런데 영문인 글자가 어떻게 보이냐고요? 요 바이오스 안에 글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꼭 뭐 하드웨어 체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글꼴도 가지고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이제 하드웨어가 어떤 게 있는지 이 녀석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CMOS의 도움을 받아서 하드웨어의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아까 설치하면 C 드라이브 아래에 막 여기서 그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보조 기억 장치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요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도 요즘 많이 쓰고 그게 요즘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드라이브로 보조 기억 장치로 이제 하드디스크를 많이 쓰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는 도구들. 우리가 일명 이제 문서 작업을 하고 뭐 작업을 하고 저장한다고 그걸 파일을 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저장하는 그 매체를 우리는 보조 기억 장치라는 그 종류 중에 요즘은 시험에 SSD가 나옵니다. 과거에 하드디스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드디스크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옛날 기술을 물어볼 필요는 없거든요. 항상 최신 기술을 물어봅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최신 걸 보셔야지 뭐 5년 6년 전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하드디스크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왜? 하드디스크를 잘 안 쓰기, 주로 안 쓰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요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쓸데없는 거 이제 애우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어쨌든 방금. 그러면 아까 어쨌든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설치할 때 보면 보조 기억 장치 C 드라이브 안에 뭔가 막 파일이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치를 하면 그 관련 파일들 보조 기억 장치에 그러니까 OS 관련된 파일들이 이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언제 설치되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윈도우 관련 파일이 보조 기억 장치에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드웨어 작동 여부 체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뭡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저 윈도우를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윈도우 실행할 수 있는 관련 파일들이 어디에 가냐면 여기에 갑니다. 램에. 우리가 주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주기억 장치를 여러분들 램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주기억 장치, 램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윈도우 관련 파일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저게 파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만 바탕화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일은 이 메모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는 그냥 저장이잖아요, 저장.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관련 파일들을. 파일이 제 데이터입니다. 아, 이걸 더 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 엑셀 수업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로드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라는 이벤트. 액티베이트 이벤트, 쇼가 돼서 나타나는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1 더하기 2를 하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2라는 데이터를 이 녀석이 메모리가 키보드상에서 입력한 그 내용을 메모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메인 메모리, 램이.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항상 비싼 이 녀석이 컴퓨터 부품에서 가장 비싼 게 누구라고요? CPU입니다. CPU가 무조건 관리를 합니다. 이 녀석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싼 녀석은 항상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절대 시계 내버리면 안 됩니다.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일이 많다 보니까 밖에 메모리에 데이터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CPU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너 들어오라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1과 2 플러스가 들어가서 데이터가 계산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CPU에 대해서 3이. 그리고 그 내용이 출력 장치인 어떤 내용에 나타나겠죠. 모니터에. 그게 이제 그런 개념 것인데, 이 방금 그게 우리가 폼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도 폼이잖아요. 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리를.
그러면 윈도우라는 바탕화면이 나타나기까지를 이제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면 바탕화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 쓸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셋업이 될 거 아니에요.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 관련 파일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 메모리상에 올라가고 메모리에 있던 내용이 CPU가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관련 파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다른 서비스가 밑바탕 이면에 밑바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에 가면 우리가 윈도우 상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 해서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백그라운드 이면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게 윈도우가 하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는 거 연결고리 좀 말이 되니까 이게 딱 틀이 잡히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문제를 푸는데 이게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또 구분을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답을 찾는데 우리가 내용을 다 알면 좋겠지만 내용을 다 모른다 했잖아요. 큰 틀이라도 알고 있어야 답을 찾기 쉽다니까요. 그것만 구분하더라도 제 중에 20 중에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인터넷 문제인지 그것만 구분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자 어찌됐든 윈도우가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관련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뭡니까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방금 백그라운드 이때도 이제 바탕화면이 나타났다는 백그라운드에 모든 일이 다 준비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가 돌아갔다는 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인터넷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아 내가 엑셀 쓰고 싶은데 그럼 엑셀 관련 파일이 어디에 여기에 올라간다는 거. 관련 파일 저기에. 그리고 CPU가 너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가서 이 관련 파일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닫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도 써야 되는데요. 그럼 한글 프로그램도 여기 들어가겠죠. 뭐 게임도 해야 되는데. 그럼 게임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백신도 지금 쓰고 써야 되는데 백신 바이러스 검사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램이라는 녀석이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관련 파일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녀석이 이게 메인 메모리거든요. 이 녀석이 계속 사용하는 수치가 계속 높아지겠죠. 이게 8기가짜리네, 제 컴퓨터. 강사용 컴퓨터가. 그럼 저게 8기가를 넘어설 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무슨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계속 그게 데이터가 실행 중이라는 건 계속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거니까 파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8기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속도가 더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때 이제 만약에 오버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8기가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이게 컴퓨터들이 막 사용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뭐 합니까?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이야기하죠. 용량을 8기가에서 16기가로 늘린다든지 메인 메모리 램을 그렇게 한다면 그다음에 CPU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막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건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뭐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하나고요. 하는 일을 6개의 섹터로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서 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막 이걸 이제 코어라는 뭐 CPU 선전할 때 코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6개의 코어인가 6코어인가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녀석들도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속도가 더뎌질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용하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내가 사용한 습관에 의해서 이제 컴퓨터에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만 본인이 이제 알 수 있다고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뭔가 자료를 영상을 다운받고 있는 와중에 영상도 틀고 인터넷도 하고 계시고 영화도 보고 계시고 음악도 듣고 계시고 막 문서 작업도 하고 계시고 막 어려운 일들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많은 일들 하고 계실 거예요. 컴퓨터가 버벅거린다고요. 그럼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언제 설치가 되느냐는 부분인데 이제. 자, 보통 우리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지 않은 제품들도 있거든요. 뭐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어찌됐든
그냥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뭐 노트북이 되든 윈도우 데스크탑 PC를 일반 PC를 샀다고 했을 때 구입을 했을 때 안에 보조 기억 장치가 SSD가 되든 하드디스크가 되든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SSD를 사서 하드디스크를 사서 보조 기억 장치 그걸 사서 뭘 해야 되냐면 이 녀석을 쪼개야 됩니다. 영역을. 아니면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보조 기억 장치가 SSD가 되든 하드디스크가 되든 이런 걸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한 개잖아요. 이 한 개를 영역을 나눌 거라고요.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 하나인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물리적으로 한 개인 하드디스크를 두 개를 나눠서 썼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역을 쪼개는 걸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영역을 쪼개고, 나 파티션 나누기 싫은데, 그러면 C 드라이브, 이 보조 기억 장치 하나가 C 드라이브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딱 나누면 기본 드라이브는 무조건 C로 잡힙니다. 무조건. 기본 영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C로 잡히고, 나머지는 이름은 D로 써도 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파티션을 딱 나누게 되면 무조건 기본 영역은 C로 잡습니다. 무조건.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D, E, F, G 해서 뭐 일단 기본 Z까지 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합작 영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뭐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들이 뭐 집에 컴퓨터 보시면 아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뚜껑 열어서 물리적으로 이게 두 개인지 한 개인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보통 한 개를 가지고 나눠 쓰기도 보통 많이 나눠 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러면 영역만 나눈다고 우리가 자 보조 기억 장치 아까 뭘 저장한다 그랬죠 우리가? 엑셀 작업 끝나면 그 엑셀 파일을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역만 나눈다고 다이렉트로 여기에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걸 우리는 포맷이라고 해요. 그걸. 그러면 포맷이 그래서 영역을 나누고 이제 포맷을 합니다. 그럼 포맷을 하게 되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때 예를 들면 밭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밭을 읽을 때 여기다가 뭘 심을 것인지를 알고 밭을 읽는 방식도 틀려진다고요. 밑에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것처럼 포맷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 문제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윈도우 CD나 윈도우 셋업 프로그램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구해서 우리는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C 드라이브의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있는 운영체제는 C 드라이브에 기본적으로 일단 설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설치될 때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일이 막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저장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게 어디 아까 보조 기억 장치에 이렇게 인도 관련 파일이라고 설명드린 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또 엑셀 프로그램도 세팅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실행도 시켜서 사용을 할 거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라는 게 그죠. 자, 그래서 윈도우가 어떻게 P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하드웨어만 있다고 컴퓨터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져야만 잘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런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 요즘은 PC를 몇 대 쓰죠? 응? 요즘은 PC를 몇 대 쓰냐고요? 물리적으로 한 대 쓰죠. 물리적으로 나는 내 집에 있는 컴퓨터 한 대밖에 없는데, 저도. 집에 뭐 오빠도 쓰고, 뭐, 형도 쓰고, 뭐, 동생도 쓰고, 누나도 쓰고, 뭐, 아버지 쓰고, 어머니 쓰고, 막 여러 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내가 지금 이 컴퓨터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네이버에 있는 정보를 내 컴퓨터 화면에 보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예요, 이게? 아니죠. 네이버라는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내부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컴퓨터를 지금 몇 대 쓰고 있는 겁니까? 두 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럼 두 대를 쓰려면 내 컴퓨터하고 네이버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야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걸 우리는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걸 뭐라 한다고요? 그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걸 네트워크라고 한다고요. 인터넷은 다른 겁니다. 이런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 서비스 종류 중에 하나가 어떤 정보를 보거나 화면상에 보는 정보를 본다.
이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로 정리하는 메일 서비스. 물리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 그게 인터넷 서비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데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 다른 다 각각 다른 서비스고요. 예를 들어 파일을 업로드 시키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 있죠. 그거 다 우리가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제가 보통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을 처음 경험한 지가 1966년, 1996년 4월 봄쯤 되거든. 그때 접속을 하는데 얼마쯤 걸리나? 한 5분 걸립니다. 그때는 제가 담배를 피고 있던 시절이라 담배를 한 대 피고 어서 접속이 안 돼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쑥떴는데. 근데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보는데 다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눈에 딱 보이는데 그만큼 신기한 일이 없었습니다.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인터넷이 뭔지도 모를 그런 시점에 처음 접해봤거든요. 96년도에. 그때 상황하고 지금 한 20몇 년이 흐른 지금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완전히 틀립니다. 저는 우연찮게도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를 만지고 있어요. 그 역사를 이렇게, 물론 깊이, 아니, 역사를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흘러온 역사를. 되게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완전 그때 차원차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냥 그런 이야기에서 딴 이야기고, 자, 여기 나오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고 하는 거 원래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우리가 뭐 문자나 글자나 뭐 그림을 보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홈페이지 접속한다는 그거. 그런 정도의 내용을 보는 서비스 따로 있었고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시키는 서비스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 아시죠?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했는데 A센터에 들어가면 뭐 원격 제어로 이렇게 수리나 뭐 그걸 봐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시절이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하다 보면 이유가 나올 거고요. 자, 일단 네트워크라는 이야기 좀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걸 잘 생각해 봅시다. 집에 단말 장치는 컴퓨터로 생각하세요. 네, 일반 컴퓨터. 조금 쉬운 걸로 할까요? 같이 보세요. 같은 일반 컴퓨터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할 때 집에 PC만 있으면 인터넷이 돼요? 노트북만, 컴퓨터만 있으면 뭐가 있어야 인터넷이 되죠? 06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06이는 아닙니다. 집에 다 기본적으로 아마 케이블 모뎀이라는 게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외부로 다른 뭐 네이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장치라고요. 네. 그 모뎀 옆에 뭐 있습니까? 모뎀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몇 가닥밖에 못 하잖아요. 그 모뎀은 한 회선밖에 안 나오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러면 컴퓨터 한 대밖에 물려서 인터넷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다 여러 사람이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장치 옆에다가. 그래서 061을 꽂아 쓰는 건데, 여러 사람이 무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인터넷을 다 쓰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집에 그 인터넷이 왜 갑자기 느려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안 느려지세요? 요즘에 뭐 강냉 깔아 쓰세요. 인터넷 속도는 집에 오는 수도꼭지와 같은 수도관하고 똑같은 겁니다. 집에까지 오는 수도관은 이만합니다. 집 앞에까지 오는 수도관은. 집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 집까지 가면 우리 집까지 오는 올수록 자꾸 지름이 줄어듭니다. 인터넷 속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오는 선은 정말 빠릅니다. 거기 연결했으면 나는 그냥 진짜 초당 뭐 영화 한 편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걸 이제 백본망이라 그러는데 고속도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백본망이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 집에 들어오는 게 요만큼이었는데 이게 혼자 쓰면 이만큼 쓰니까 남을 거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쓰니까. 근데 2명, 3명, 4명 쓰면 이제 그때부터 뭐 저 집에 있는 수도꼭지 다 열어놓고 물 나오는 속도는 쫄쫄쫄 나오잖아요. 다 틀어버리면. 그거 똑같은 거라고요. 컴퓨터 속도, 그 인터넷 속도라는 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모뎀이라는 게 이게 이제 모뎀입니다. 그러면 모뎀을 통해서 이렇게 신호가 나가서 그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다.
그럼 메일을 작성할 거 아니야. 그럼 외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친구 쪽에 이쪽에 컴퓨터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는 건 이제 모뎀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자, 시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시험은 우리 강의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앉으신 컴퓨터에는 저 인터넷이라는 걸 외부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PC에. 여러분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전화기도 인터넷이 되잖아요. 전화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 강의장에 있는 컴퓨터에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장치가 뭘까요? 그게 랜카드입니다. 그게 무선이 되든 유선이 되든. 랜카드가 없으면 일단 인터넷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랜카드에서 이제 선을 꽂고, 이제 선을 뽑아가지고 어디다 물려놓냐면, 우리 강의장에도 어디가 있을 건데, 아마 저쪽 구석인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회색 선으로 생기는 랜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하죠. 랜선. 그게 랜선, 여기 강의장에 있는 20대나 20대쯤 되는 그 컴퓨터의 랜선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저쪽 캐비넷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허브라 그럽니다. 허브. 우리 저쪽 강의장에 있다가 여기저기 온 거 아닌가요? 맞죠? 저쪽에는 앞에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허브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오늘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모아서 나오죠. 자, 그러면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요 허브가 이제 뭐, 자, 그러면 자, 외부로 내가 인터넷이 되려면 외부로 신호를 내부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 모뎀이라는 걸 쓴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쓰냐면 여기는 지금 컴퓨터 대수가 많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요런 라우터나 게이트웨이라는 장비 같은 건데 우리 저쪽 강의장에 뒷변에 혹시 그 유리 케이스 같이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에 혹시 막 선에 불 들어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가실 때 한번 보고 가세요. 그게 뭐냐면 외부로 인터넷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그게 그 안에 라우터라는 장치와 게이트웨이라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모뎀이라 생각하세요. 모뎀. 일단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쪽 강의장에 지금 그 외부로 나가는 장치가 저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모아져 있는 저 해선의 저기 허브선을 저기다 물려야 되거든요. 저기다 물려야 내가 인터넷이 된다고요. 그러면 저기 물리려면 저쪽 강의장에 있는 허브에 넘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1103호에.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요렇게 거기에 있는 장비를 통해서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허브와 허브끼를 연결해주는, 자, 허브는 이제 채선들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허브와 허브 사이를 연결시키는 여기를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동종 레인에 레인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같은 성격의 뭐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자, 그러면 여기 왔죠. 그러면 이제 모뎀과 같은 장비를 통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만 있냐고요. 7층에도 지금 어쨌든 강의장이 있거든요. 학원 강의장이. 그럼 거기에도 그럼 거기도 허브를 물려가지고 여기 1103호에 있는 그 모뎀을 역할하는 장비에다 물려놔야 된다고요. 커브에서 선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다는 거죠. 또. 네?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해선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건 가정용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장치 모뎀을 그런 정도의 기계 성능을 가진 모뎀을 가지고 인터넷 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게 대수가 많고 이러면 관리하기 쉽지 않아서 이건 여기서는 이제 그 모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상대편에게 나갈 수 있는 상대편 즉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제일 먼저 어떻게 네트워크 인터넷이 진행되냐면 간단히 소개하려면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내가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가진 게 있어요. 문을 두드려주는 기능을 가진 게 있어요. 그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그 문을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저쪽에 신호가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가려고 보니까 길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네이버에 컴퓨터에 가는 길이 신호가 앞으로 정직해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도 실시간 내비입니다.
막히면 위에서 가라고 다 장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 내가 빠른 길을 어떤 유효적절한 길을 선택해서 내 입에 도착할 수 있게끔 신호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라우트라고 합니다.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경로를 해주는. 그냥 단어 그대로 익히세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뎀이라는 녀석은 저 경로를 찾아주고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대문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게 모뎀입니다. 성능은 좀 적지만. 그러나 일반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를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에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내보내는 이런 네트워크 형성은 모뎀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라우트 게이트웨이 장비가 이렇게 따로 준비돼서 그게 아마 저 앞전에 있던 저기 강의장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불이 막 들어오고 좀 더웠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열이 좀 많이 나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게 저 롯데타워쯤 됩니다. 제2 롯데타워쯤 높이만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여기가 학원의 메인 본부라고 합시다. 그러면 독립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저 꼭대기에 올려놨거든요. 한 100m 이상 되는 꼭대기에다가. 그러면 저기서 랜선을 뽑아가지고 여기 인터넷에서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랜선이. 그러면 랜선 안에 들어가는 이런 신호들은 어차피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어지면 이 신호가 어차피 강하던 신호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신호를 증폭시켜줘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리가 멀다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렌스는 보통 한 100m에서 150m 정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쓰지 않고 100m 안에서 보통 많이 쓰는데 이 렌스는 우리 지금 해적깔로 나와 있는 거 요즘은 파란 색깔별로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신호를 원래 신호를 이렇게 증폭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주는 기능을 가진 걸 리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받는 서비스가 그렇다면 그다음 요렇게 이제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다수죠 소수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런 그룹 이런 PC의 연결망을 우리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조직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랜이라고 그러고 여기 확대되면 우리가 이제 도시망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도시 전체의 망을 이제 뭐 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연결이 다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확대가 되면 그걸 완이라고 하는데 와일드라고 해요. 와일드.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내인이라는 용어만 좀 아시면 되고요. 근거리 통신망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부러 제가 자료 준비해 놓은 거고 그래서 PC에서 어떻게 PC가 작동하는지 원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한 대의 PC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PC를 쓸 때 그것도 어떻게 여러 대의 PC의 정보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큰 밑그림입니다. 컴퓨터 일반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